예,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를 계기로 법제국회를 비롯해서 각계에서 이른바 미투 운동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검찰 진상조사단이 본격 조사를 시작한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오늘 서 검사 사건에 대한 입장 발표와 성범죄 대책이 발족 등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놨습니다. 한편 국민의당이 오늘로 창당 2주년을 맞았지만 바른정당과의 통합 추진, 통합 반대파의 신당 창당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최진 세안대 부총장,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제 급기야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입장을 발표했는데 일단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오늘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는지 잠깐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법무부 차원의 조치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매우 미흡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메일 확인상의 착오 등으로 혼선을 드린 데 대해서도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 검사에 대한 비난이나 공격, 폄하 등은 있을 수 없으며 그와 관련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법무부 성희롱 성범죄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하였습니다.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는 등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희롱 성범죄 대책위원회를 법무부 산하에 꾸린다. 그런 내용이 핵심이고요. 또 본인과 관련된 이 서 검사와 이메일을 주고받았던 진실 공방에 대한 의혹에 대한 해명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최 부총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국민들에게 재발 방지하겠다,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거죠, 이건요. 이게 지금 미국에 시작됐지 않습니까? 미투 운동이라는 게. 근데 2017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미국 시사지간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이 미투입니다. 그러니까 미투에 동참했던 그 불특정 다수 여성들이 올해의 인물이 선정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김정은을 제치고 1위에 선정이 된 겁니다. 예. 그만큼 미국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던 그 거대한 미투 운동이 사실 마침내 드디어 한국으로 상륙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서지현 이 검사의 파문이 앞으로도 계속될 걸 갖고 2탄, 3탄 나올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이렇게 재발 방지 기구, 민간 기구까지 말이죠 합동으로 하는 거 보면은 예. 그만큼 우리나라 파장이 크다.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도 예. 완전 미투 캠페인이 이루어지고 또 이런 성적인 문화, 왜곡된 문화들이 완전히 좀 근절됐으면 좋겠다는 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법무부 장관에게 서지현 검사가 직접 이메일을 보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받지 않았다고 했다가 나중에 법무부에 번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법무부장이 직접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착오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착오였다기보다는 예. 처음에 이제 서지현 검사가 내부 고발을 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마 검찰에서는 기본적으로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조금 안이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내부 고발인데 일종의 말하는 과거의 내부 고발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그 부정부패와 관련된 내부 고발인데요. 이게 이제 성폭력 상황으로 가는데 우리 정부 조직 중에서 가장 그 마초적인 그 조직 집단이 바로 검찰입니다. 검찰에서 이 소위 말하는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이런 그 내부 고발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 던지는 그 이 파장이 크다고 봅니다. 예. 다른 조직도 아니고 이 사실 검찰 조직이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내부 고발했다. 예. 이것은 앞으로 그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파장이 클 것으로 봅니다. 이제 시작이 불과하다. 다만 이제 이런 사항들을 이 마초 집단인 이 검찰에서 너무 상황을 안이하게 좀 대응하지 않았나. 이걸 뭐 어쨌든 적당히 덮어서 뭐 이렇게 하려고 하다 국민들이 바라보고 이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검찰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 같다. 예.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이 상황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다시 한번 인식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그렇기 예. 때문에
사실 그 메일도 사실 안 받았다 했다가 받았다고 밝히고 또 이 조사단을 외부 인사까지도 끌어들이기도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일단 받아들인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메일 확인 사항에 착오가 있었다. 그리고 대단히 송구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성범죄대책위원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이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이 위원장을 맡게 됐는데 권인숙 위원장 이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죠. 이 특히 성 관련해 가지고 성 피해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 말기죠. 1986년에 그때 부천 성고문 사건이라고 또 부천에서 어떤 경찰인 고문을 가한 겁니다. 그 대학생을 데려서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히게 했던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 당사자 이제 권인숙 위원장 그동안 쭉 이후에 인권운동을 해왔습니다. 예. 그러다 이번에 이제 이 사건을 맡아서 아마 민관의 어떤 책임자로서 아마 이 사건을 예. 파헤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고문에서는 상징적인 인물인 거죠. 당시에 그 민주화 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아니었습니까? 이 부천 성고문 사건 자체가? 예, 그렇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뭐 이한열 사건이나 이런 사건도 있었지만은 특히 경찰의 정말 참혹한 만행이나 다름없는 그런 행동을 드러내기 위해서 완전 민주화의 어떤 불씨를 살렸던 예. 그런 이제 상징적인 인물이었는데 예. 요번에 문민정부 말하자면은 이 문재인 정부에서 성희롱이라는 이런 아주 특이한 사건의 총 책임자를 맡게 됐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보면은 이 이제 성추문 관련해서 우리 사회가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는 감지를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 박희태 전 국회의장도 캐디 성폭 뭐 성추행 사건에서 또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또 뭐 최인희 의원 같은 데는 하여튼 그 기자들 성추행했다가 의원직은 사퇴는 안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새누리당의 당적을 이탈하고 무소속으로 나와서 뭐 실패하고 이런 사례들이 소위 우리 사회에 그 지도자들급들이 이런 상황에 노출됨으로 해서 이게 뭔가 세상이 점점점 오픈되고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 사회가 특히 이제 그 어떤 조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그 여성에 대한 어떤 갑질 이런 것들이 바뀌게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것이 남의 일처럼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이것이 사회에 어떻게 보면 이제 공론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를 크게 이 바뀌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이제 추가로 미투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이제 미퍼스트 그러니까 내가 나서서 막자 이런 운동까지 지금 전개될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경기도의 여성지방의원도 미투 운동 사실 동참을 했고요. 이재정 민주당 의원도 사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공공기관 또 이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민간까지도 지금 그런 얘기들이 시중에 굉장히 많이 나돌고 있는데 이게 선의의 피해자는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걸 걱정하는 분들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 이제 우려도 있지만 일단 미투 운동에 이제 불이 붙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재정 의원이 이 젊은 비례대표 의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율사 출신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의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이 TV 인터뷰에 나와서 과거에 본인이 이런 성희롱을 당했다라는 이런 부분을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은 포괄적으로라도 공개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상징성이 큽니다. 그리고 또 뭐 동료 남자 검사들 회식 자리에서 뭐 술 따라하고 뭐 과도하게 욕설을 했다 이런 얘기들도 또 이제 바닥에 나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미투 운동이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사회 곳곳으로 퍼질 수밖에 없다. 물론 피해자인 여성들이 중심은 되겠죠. 거기에 합류해서 남성들이 중심이 돼서 앞장서 막고 만약에 그런 사례가 주변에 있거나 당장 과감하게 나서서 앞장서서 차단하고 또 공개하고 이걸 막자 이런 게 이제 미퍼스트 운동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피해자가 아닌 제3의 여성들도 우리 이 모든 미투 운동에 동참하자. 이게 이제 with you 함께 하는 with you 운동까지 벌어졌습니다. 다 이제 좀 영어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남녀 불문하고 피해자 가해자 이렇게 싹 나서서 사회에 왜곡된 성문화 뿌리 뽑자라는 이 운동이 불이 붙기 시작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저기 이사님한테 이거 여쭤보려고요. 최교일 한국당 의원 얘기요. 당시 이제 검찰국장이었는데 거듭 은폐 의혹을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지현 검사 측과 진실게임 양상을 벌이고 있는데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 최교일 은폐 의혹을 몰아가는 어떤 정치 보복의 일환이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했습니다. 이런 건 전체적으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유한국당의 어떤 분위기. 전체적으로 이제 뭐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이제 뭐 그 당시 이제 검찰국장을 할 당시에 이제 사건들이니까 7년 전의 이야기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서전 검사가 이제 이 발단의 계기가 있잖아요.
그 본인이 이제 피해자인데 가해자인 그 검사가 소위 말하는 이 교회에서 사실 간정을 받고 그 고백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그것을 죄를 다 이제 사했다 생각하고 그것을 막 다른 데서 동영상에 돌아다니고 보니까 피해자인 본인이 일단 그 성보 그 본인은 일단은 용서가 안 됐는데 어떻게 본인이 스스로 용서가 됐다고 이렇게 하느냐 해서 이게 발단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이제 검찰의 그 당시에 이제 담당 책임자까지도 이제 이걸 문책을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이름을 그걸 했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지금 재결 지금 의원 같은 경우는 7년 전에 이제 사건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지개미 어쨌든 일어나는데 이제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뭐 당장 이제 재결 의원이 이제 자유한국당에 있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꼭 찍어서 이렇게 하니까 일단 이것도 뭐 그 정치 탄압으로 몰아가는 게 아니냐. 이것이 뭐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뭐 재결연을 방어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뭔가 이게 좀 진정성 부분에서는 좀 의구심이 가지 않느냐 이런 차원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이 사실 서지현 검사가 순수한 피해자 입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것들을 자유한국당에서는 좀 이전에 좀 방지하자는 거죠. 그 조사는 철저하게 해야 되죠. 그러나 이것을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은 우리 저 서검사도 원치 않고 정치권에서 그건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김성태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검찰 관련 성범죄는 진상조사에서 하게 됩니다. 이제 법무부 대책위원회는 다른 뭐 법무부 산하기관이랄지 이렇게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만은 정말 이제 조사가 제대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사자로 거론이 되는 최계일 의원이나 안태근 전 검사장이랄지 관련자들 물론 해야 되고 있고요. 조사가 좀 제대로 될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조사의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 야당에서는 당연히 이제 우려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워낙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요. 좀 검찰이 이 부분은 뭐 또 특별한 뭐 정치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 아니겠지 않겠습니까? 지금 성희롱인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 철저하게 수사를 하게 될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민간인까지 같이 조사를 공동으로 민관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들은 속속 드러나고 이라고 봅니다. 더구나 이제 당사자도 있고 당시에 목격했던 사람도 있고 주변에 많은 사람도 있고 그럴 거고 또 최교일 당시에도 검사이고 옆에 또 상사도 있을 거고 부하 직원 검사도 있었을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조사가 되면은 하나하나씩 뭐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또 우려되는 부분이 말이죠. 지금 이제 뭐 법무부에서 이제 철저하게 이제 아마 외부 인사를 동원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언젠가는 시작이 돼서 결과로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정치권에서 승복을 해야 되는데 마치 이게 승복을 하지 않고 또다시 제2의 점화가 되면은 이것이 정치권으로 또 비화될 수가 있고요. 잘못하면 특검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으로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지 법무부에서는 이것을 엄격하게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번 계기로 통해서 우리가 이 여성에 대한 의식 구조 이것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것은 뭐냐면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걸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돼 있는 남성 우월주의 이런 것들을 의식 구조를 좀 바꾸는 하나의 계기가 되고 운동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팔짱 끼고 야 법무부에서 일이니까 법무부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팔짱 끼릴 일은 아니다. 어쨌든 검찰도 법무부도 문재인 정부의 한 부서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책임도 느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가정과 사회, 학교 현장에서도 교육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잘 알려져 있죠.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이 국정원 특활비 받는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관여돼 있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입을 닫았는데 이게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을까요? 점점 이제 이 전 대통령에게는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을 흔히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집사라는 것은 아주 은밀한 문제까지 도맡아서 한다. 특히 돈 문제와 가정사를 도맡아서 말한 사람을 집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집사였기 때문에 본인이 입을 열면 그 주인인 대통령이 치명타를 맞게 되죠. 그래서 당연히 초반에 조사를 받기 시작할 때는 전면 부인을 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 지금은 마치 전면 시인하는 듯한 그런 지금 방향으로 진술이 줄줄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는데 김백준 전 기획관이 상당히 처음에는 좀 완강히 버티다가 사면 초과에 몰린 듯한 느낌을 받지 않는가. 본인이 계속 부인해도
소용이 없겠다라는 느낌을 하지 않겠는가. 지금 특수활동비 부분에 아시다시피 김희중 전 부속실장 같은 경우도 지금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김윤옥 전 여사한테 그 측근에게 뭐 10만 달러를 줬다라는 그런 진술이 언론에 일부 흘러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또 이명박 대통령 형 이상득 전 의원도 국정원으로부터 1억을 받아 수수료에다 지금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특활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진술들, 증인들, 자료들 이런 부분들이 전방위로 밀려오면서 이제는 더 이상 뭐 방법이 없구나라고 하면서 생각을 바꿔서 이제 털어놓기 시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방위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다스 비자금 수사팀이 정호영 전 BBK 특검을 내일 소환해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해들이 나올 것 같은데 압수수색이 적절했는지 그 부분 들고 또 이제 검찰과 MB 측이 좀 갈등을 빚고 있는 것 같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일단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을 하겠다는 의지를 좀 비친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조율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그 앞 전후로 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그 부분도 상당히 궁금하고요. 수사와 또 이 MB의 동계올림픽 그 리셉션 참석 부분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으로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까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볼 때는 수사는 수사고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애호는 애호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 쪽에서는 가닥을 잡지 않냐. 그리고 지금 사실 뭐 좀 전에 우리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모든 이야기는 피해자 진술이죠. 검찰에서 막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 입에서 나온 건 하나도 없어요. 그건 뭐냐면은 지금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관련 수사들은 이미 수사가 다 끝났답니다. 그리고 뭐 지금 김백준 지금 최측근 집사 그게 개인적인 모든 것에 조사를 다 끝났습니다. 그분은 지금 나이가 70 넘은 장관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생활 관련까지도 다 조사를 하다 보면은 이분이 지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뭐냐? 검찰에서도 이렇게 피해자 진술을 계속 흘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종의 상당 부분 불이박연이 시작됐다고 봐야 되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남은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는 일만 남았다. 나머지 모든 수사는 이미 다 끝났고 그와 관련된 검찰의 일단 정황 증거, 특히 이제 증거까지도 아마 거의 불이방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좁혀졌다. 이런 상태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평창 올림픽에 참여해달라는 초청장을 보내는 것은 그거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당연한 애우고 그러나 그거는 그거지만은 검찰 수사는 중단할 수 없다. 계속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했을 때에 많은 국민들이 다수의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이 거기서 웃는 모습이라든가 또 문재인 대통령하고 마주 앉아서 얘기하는 모습 비쳤을 적에 국민들이 참 이 만감이 교차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까지도 과연 이 청와대에서 생각했을 건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뭐 평창올림픽에 당연히 전직 대통령이 참여하는 건 괜찮은데 물론 뭐 이명박 대통령이 참여한다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사실 어떤 좀 한편으로 보면은 좀 이명박 대통령 정부 쪽에서는 좀 표리부동하는 입장이 아니냐. 그러니까 정말로 순수하게 이명박 전직 대통령을 애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뭔가 표리부동한 모습으로 일단 접근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그게 개운하지 않다. 좀 그래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애우가 좀 뭔가 진정성이 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들죠. 알겠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 애우하기는 말이죠. 너무 여러 가지 것들이 막 터져 나오는데 이를테면 지금 서초동에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개인 빌딩이나 다름없다고 보여지는 그 영포 빌딩. 그래서 청와대 관련 문서들, 다수 관련된 청와대 문건들이 쏟아져 나온다. 이 부분은요, 정말 상당히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단초가 될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자료이길래 청와대에 가지고 왔나. 그리고 또 지금까지 보관했나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일단 정황들만 보더라도 이 부분은 상당히 포토라인이 가까이 점점 다가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보인다. 동계올림픽 이후에 소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관측인 것 같습니다. 자, 최 부총장님, 국민의당 벌써 창당 2주년이 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죠. 뭐 지금은 의원 수가 39명입니다만은 창당할 때마다 굉장히 포부를 갖고 했었고요. 우여곡절 많았는데 지금 꼭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뭐 파란만장한 2년 보내고 지금쯤은 그래도 조그만 케이크라도 넣고 좀 촛불이라도 꺼야 될 상황인데 지금은 바람 앞에 촛불이 돼버린 상황인 거죠. 지금 보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다시 안철수 대표도 생각하고
호남 출신 의원들의 생각이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 생각은 항상 이제 대통령, 대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죄송합니다. 호남 출신 의원들은 이제 지방선거 승리를 내야 다음 총선도 내다볼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다른 거죠. 그리고 그동안에 보면 안철수 정치의 좀 흐름을 보면은 예. 항상 위기나 어려움이 부딪혔을 때마다 항상 이렇게 사람과 함께 했던 그런 지난 서울시장 때는 박원순 대통령 선거 때는 또 문재인 후보였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김한길 그 다음에 이어서 DJ계 박지원 그래서 지금 이제 유승민까지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려울 때마다 합쳤다가 합쳤다 떨어졌다 이제 이런 정치를 반복해 오고 있는데 그 부분 과정을 거쳐오면서 본인 스스로 상당히 강해졌다, 강철수가 됐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국민들이 볼 때는 어떻게 비춰질까 하고 그 무엇보다도 지지 기반 내부에서 두 갈래, 세 갈래로 쪼개졌다는 부분은 본인에게는 이제 상당히 치명적인 거죠. 알겠습니다. 이 창당 기념식을 오전에 했는데요. 안철수 대표 어떤 심정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분위기하고요.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는지 좀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안철수 대표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총선 기적과 같은 녹색 돌풍으로 다당제의 길을 열어냈고 20대 국회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선도정당으로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제 국민의당은 통합으로 더 크게 발전하고 진정한 개혁 정당, 문제 해결 정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자, 방금 들은 소식 마침요. 이 국민의당 당명, 이제 신당의 당명이 결정이 됐네요. 미래당이라고 합니다. 네. 바른국민당하고 이제 둘 중에 뭐 양자택일을 하겠는데 미래당으로 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리 먼저 이사님 미래당 괜찮습니까? 뭐 미래당과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뭐 새로운 신당이 만들어지는데 그래도 당론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당에 대해서 이름에 대해서 이렇다까지 할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일단 어쨌든 이름이 정해져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태어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호적신고도 하지만 이름부터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름이 굉장히 좀 미래지향적이고 사람 탁 들었을 때 임팩트가 강해야 되는데 미래당 이렇게 하니까 뭔가 좀 이렇게 국민들을 볼 때는 조금 이렇게 뭐랄까 좀 감동을 주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미래당으로 국민의당과 그래도 바른정당이 미래당으로 통합을 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왜 의미가 있냐면은 사실 오늘이 정확하게 2년 전에 이 친문 패권주의 그리고 호남 정당의 복원을 슬로건을 해서 사실 39석이라는 사실 제3당으로서 역할을 일단 국민들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2년 만에 또 다른 또 당이 해체되고 이런 모습을 보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두 가지를 하나 봐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호남 정치 복원에 대해서 반대파하고 통합파하고 좀 시각이 다르다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중간에 있는 이제 좀 중립파, 특히 이제 박주선 의원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캐스팅 보도를 지고 있는 그 안에서도 이제 박주선 의원은 지금 뭐 국회 부장인데 그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이 굵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호남당 복원이라도 호남끼리 뭉치는 것을 원치 않고 호남을 중심으로 하는 외연 확대를 통해서 전국 정당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그분의 주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안철수 대표 쪽에 마지막에는 손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거는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큰 정치를 그림을 그려보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결국은 안철수 대표한테 힘을 실어준 것은 결국 중도파 중에서도 우리 박주선 현 의원이 결국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또 반대표로 보면은 안철수 대표의 리더십은 좀 상당히 좀 상처를 받았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잘 조화를 이루어갈 거는 미래당의 이제 어떤 게 몫이라고 봐야 되겠죠. 당명을 가지고도 원래 좀 설왕설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승민 대표는 이제 바른 국민을 선호했고 안철수는 미래당을 선호했는데 결국 이제 안철수 대표가 선호했던 쪽으로 결론이 났는데 원래 안철수 대표가 미래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저 좋아합니다. 그래서 4.4 산업도 많이 강조하고 그렇게 결국에 됐는데 결국은 미래당이 새로 출범하게 되면 아까 호남 말씀하셨는데 궁금한 게 과연 이제 호남에서 광주를 중심으로 호남에서 어떻게 보면 해방 이후로 처음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개혁 진영이 세 갈래로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또 민평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또 미래당이 세 갈래로
이제 호남 출신들의 어떤 심판을 이번 지방선거 6월달에 받게 되는 아주 특이하긴 그야말로 호남에서 다당제가 처음으로 사실 심판을 받게 되고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지금 오늘 이제 기념식 창당 2주년 기념식을 보면요, 그 큰 케이크 앞에 이제 박주선 의원도 모습도 보이고요, 주승용 의원도 모습도 보이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통합신당으로 가기로 했던 것 같고, 김동철 원내대표도 사실은 저기 오늘 참석은 안 했지만 통합신당 쪽으로 기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재파 의원들하고 민평당으로 가는 의원들이 좀 이렇게 제각길을 가는 모습, 또 뭐 송금종 같은 경우는 뭐 무소속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중재파가 어디로 가느냐가 굉장히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랄지 이후에 민평당과의 관계랄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뭐 스스로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국내 상황을 봤을 때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 네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추가 예. 기우는데 결국은 다 함께 가지 않고 예. 각자 이제 행동을 하게 됐네요. 그런데 민평당 내부 분위기 보면 황주홍 의원 정도면 온 것도 상당히 다행이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용호 의원이 상당히 지금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라북도에. 예. 거기까지 오면 잘하면 뭐 17, 8석은 된다. 심지어는 19석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예. 이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딱 며칠 전까지 한 식구였는데 지금 며칠 만에 양쪽으로 갈라져서 6월 지방선거 때 한판 승부를 또 펼쳐야 되는 예. 그런 기구한 운명을 지금 가지고 알겠습니다. 나왔네요. 예. 민평당 합류 의원들이 5일 탈당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뭐 지역구에는 15석에서 16석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좀 국민의당이 분화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진세 한대 부총장,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대사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